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젊었을 때 팽팽했던 얼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남기는데요. 주름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지만 나이에 비해 너무 깊은 주름은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다양한 얼굴 주름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나이테로 불리는 주름. 자연스러운 주름은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주름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얼굴 주름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 조상곤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얼굴 주름이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죠? 네,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주름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처져서 생기는 주름, 아니면은 또 표정 지을 때 생기는 표정 주름, 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주름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마에 생기면 이마 주름, 미간에 생기면 미간 주름, 또 눈가 주름, 콧등 주름, 목 주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위에 따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또 주름이 정도에 따라서 건조주름 아니면은 잔주름, 깊은 주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치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름이 이게 처진 주름이냐 아니면 표정 주름이냐 또는 이것이 잔주름이냐 깊은 주름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주름은 치료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도 물론 보기 싫지만 처진 주름도 어머니들의 고민 대상 중에 하나잖아요. 네. 처진 주름을 치료할 수도 있나요? 네, 처진 주름 치료를 흔히들 리프팅 한다고 하죠. 예. 리프팅은 말 그대로 끌어올린다는 건데 나이 들어서 처진 피부를 끌어올린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리프팅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실을 이용한 리프팅, 또 수술을 이용한 수술적인 리프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은 우리 고주파나 초음파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우리 피부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피부 안에서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네. 우리 피부 안에서 합성된 콜라겐에 의해서 넓은 모공이 수축된다든지 잔주름이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비가 써마지나 울세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락셀 레이저도 이런 종류의 장비에 속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실을 이용한 리프팅이 있습니다. PDO라는 실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실에 특수한 돌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이 돌기로 늘어진 그 피부를 당겨서 고정시켜주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수술을 통한 리프팅이 있습니다. 피부를 절개해서 늘어진 피부와 근육을 당겨서 고정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위별로 주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마 주름은 어떻게 치료하죠? 네, 이마 주름은요, 이마에 전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지나치게 기능이 항진되면은 이마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것의 치료는 전두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머릿속에 몇 군데 구멍만을 뚫어서 내시경을 넣어서 내시경을 보면서 불편한 전두근을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간편하고 수술에 거의 후유증도 없고 그래서 아주 만족도가 높은 그런 수술 방법이 됩니다. 예. 이런 전두근을 절단하는 수술 이외에도 보톡스를 이용해서 이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톡스를 이용한 방법은 간편하고 아주 편리한 반면에 그 작용 기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눈 부위를 한번 볼게요. 눈 같은 경우에는 피부도 연약하고 그다음에 시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미간 주름은 어떻게 하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미간 주름은 우리 눈 둘레 근육이 있습니다. 눈 둘레 근육의 앞쪽 분 그리고 우리 눈썹을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근육 다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상호작용해서 미간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시경을 넣어서 그 근육을 절단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톡스를 통해서 이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미간 주름이 있는 분들이 손가락을 눌린 것처럼 다소 들어간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지방 같은 걸 이용해서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주면서 이런 수술이나 필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웃을 때 눈웃음을 많이 짓는 분들은 이제 눈가에 주름도 많잖아요. 그 눈꼬리 주름의 치료는 어떻게 하죠? 네, 눈가 주름 흔히 스마일 주름이라고 하죠. 웃음을 질 때 생기는 그런 주름이라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이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눈 둘레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의 바깥쪽 부분들이 많이 발달한 분들 아니면은 또 눈꼬리 쪽 피부 쪽이 지나치게 얇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흔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수술을 통해서 눈꼬리 쪽 바깥쪽 근육을 절제해서 방향을 바꿔주는 그래서 근육의 좀 기능이 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였습니다만은 요즘에 보톡스가 많이 대중화된 이후로는 이 수술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톡스를 사용해서 네. 그 눈꼬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꼬리 주름을 스마일 주름을 하겠죠. 여기다 보톡스를 맞으면은 주름은 생기지 않는데 대신에 또 스마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보톡스를 사용하지 않고 필러나 자가 지방을 이용해서 그 피부를 좀 두껍게 만들어줌으로써 웃는 표정은 남기면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눈꼬리 주름 같은 경우에는 뭐 웃을 때 생기고 인상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눈 밑에 처지는 주름은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눈 밑에 주름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눈 밑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은 그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피부가 처지고 그리고 이 안구 안쪽에 있는 지방이 밖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도 안구 자체가 또 커지게 됩니다. 뼈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눈 밑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의 치료는 속눈썹 아래를 레이저로 절개해서 밀려나온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재배치시켜주고 그리고 늘어진 근육을 당겨서 고정시켜주고 남는 피부를 절제해주는 이런 수술도 하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눈 안을 뒤집어서 레이저로 불필요한 지방만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또 눈 밑에 노화 과정에서 피부가 얇아진다고 그랬죠. 예. 눈 밑에가 피부가 얇아서 또 나이 들어 보인다거나 주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어떤 그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입가에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인 분들도 많은데요. 팔자주름은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죠?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표정을 지을 때 우리 입꼬리가 계속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입꼬리가 장기간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팔자주름도 생기고 팔자주름도 깊어진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우리가 광대뼈 쪽에서 피부가 아래쪽으로 많이 처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들이 또 팔자주름 만드는 또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예전에는 그 자가 지방을 걸러서 팔자주름 골 깊은 곳에 그 지방을 채워주는 이런 자가지방 이식을 많이 하였습니다만은 최근에는 필러가 많이 좋아지고 또 가격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예. 그렇게 불편한 자가지방 이식보다는 주로 필러를 이용해서 팔자주름을 많이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또 보형물을 이용해서 팔자주름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이름하여 그 귀족수술이라는 그것도 팔자주름 개선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실리프팅을 통해서 팔자주름을 개선시키는 그런 시술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광대뼈 쪽에서 피부가 처져가지고 팔자주름 골이 깊어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통해서 처진 피부를 당겨 올려주는 중안면 거상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 밑에 볼살이랑 그다음에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간단한 치료로는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이 사람의 얼굴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피부 안에 있는 근육도 같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젊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늘어진 피부를 젊었을 때 뒤로 다시 복원시켜주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안면 거상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를 절개해서 피부를 박리하고 또 피부 밑에 있는 근육층을 다시 박리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당겨서 젊었을 때 위치로 고정시켜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피부를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됩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가장 확실한 주름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혹 주름 골이 좀 심하지 않다거나 주름이 심하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간편한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실리프팅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상곤 원장과 함께 다양한 얼굴 주름의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리가 많이 아파도 디스크나 협착증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수술을 해야 하는 거는 아닌가 해서 병원 찾기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우리의원 김정률 원장과 함께 허리 질환의 수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허리 통증.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함께 허리 질환의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술을 꼭 해야 하는 허리 질환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환자분들 내원하시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척추 질환의 90%는 비수술 치료 충분히 호전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래도 적어도 5에서 한 10% 환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단 말이죠. 대부분 환자들은 허리 칼대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네네. 하지만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해도 계속 통증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비수술 치료는 만능이 아니거든요. 수술과 동전의 앞뒷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수술을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내가 수술해야 할 정도의 허리 질환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알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글쎄요. 꼭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이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꼭 수술을 해야 돼 하는 증상은 없는데요. 네. 수술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단서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첫째,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서 대소변 장애가 생기는 경우.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빨리 수술해줘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4주 이상 적절하게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일상생활 하기 힘들 정도 통증이 유지돼요. 이럴 때는 수술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 예를 들자면 내가 비수술 치료를 잘 받았는데도 일주일만 지나면 처음처럼 다시 아파요. 네. 그럼 내가 좀 수술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경이 많이 눌려서 팔다리에 힘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든다면 협착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50m에서 100m도 못 걸어가서 엉덩이하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주저앉는다든지,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는 서 있을 때 너무 아파서 다리가 터지는 것 같다든지 발을 끌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팔이 많이 아픈데 그럴 때 살짝 머리 위로 올려줬을 때 예. 통증이 사라지면 수술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주변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하고 충분히 상담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해 그렇죠. 보이는데 근데 아플 때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는 것보다 그냥 한번 수술 받고 빨리 낫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적 치료를 아주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림에 보시면 수술 전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던 게 수술 후에 잘 정리된 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에 보시면 빨간 선 안에 까맣게 보이던 디스크가 정상인처럼 하얗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술 후에도 디스크 재발률을 1에서 5% 정도 보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 좋은 디스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인공 디스크는 어떠냐? 우리가 인공조미료, 인공감미료, 또 인공색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인공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천연보다 좋은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수술을 통해서 새 허리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충분히 비수술 치료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 그래도 불편하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허리 상태와 자기의 증상을 비교해 보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무조건 비수술 치료만 할 거야 아니면 난 좀 아프니까 수술을 할 거야 라는 것은 환자분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주변 병원에서 전문의들과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뭐 조금 설명해 주신 것 같긴 하지만 그럼 요즘 의료인들이 생각하는 허리 치료의 원칙은 뭔가요? 세 가지로 압축해 보면 최소 침습, 그리고 적절한 재활 운동, 그리고 비수술 치료 활성화에 있겠습니다. 예. 최소 침습이란 말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더라도 절개 부위를 최대한 작게 해서요. 정상적인 등 근육을 보존하고요. 나다못을 받는 고정술 같은 경우에도 수술 부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수술 방법을 배 앞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등 근육하고 인대들을 최대한 보존해서 재발을 막아주자는 방법입니다. 네. 적절한 재활 운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수술 치료가 됐든 수술적 치료가 됐든 치료하고 호전이 있었을 때 그냥 놔두지 말고 적절한 재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워서 재발을 막아주자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수술 후 활성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좀 아프면 허리 디스크 협착증 수술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거의 근거는 요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허리 디스크 환자의 적게는 30%, 많게는 60%가 1년 안에 자연적으로 사그러듭니다. 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년 전에는 왼쪽에 디스크가 까맣게 튀어나와 있다가 1년 후에는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술을 해보는 것보다는 너무 심하지 않는다면 6개월, 1년 정도 비수술 치료하면서 지켜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수술이 꼭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 즉, 그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 비수술적인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증인 경우는 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우리 흔히 아는 거요. 인대 강화 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되고요. 조금 더 심하다면 경추관공 경막의 신경치료라든지 후관절 신경치료 같은 이런 간단한 신경치료를 해보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신경성형술이나 수액성형술, 풍선 확장술 같은 시술 종류도 있는데요. 그중에 신경성형술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눌려있는 신경부에 방사선 영상장치를 보면서 얇은 관을 넣어줘요. 그래서 유착을 풀어주는 약물과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죠. 이런 많은 비수술 치료 목표도 똑같습니다. 수술하고요. 좋아지고 난 다음에 적절하게 재활 운동을 해서 재발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재활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도 종류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뭐 일반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비수술 치료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하나만 선택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린다면 될 수 있으면 보험이 되는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 체계가 대단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비수술 치료 방법들은 다 보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비싼 시술을 하시거나 비급여야 되는 치료를 하셔서 금전적 손해를 보는 걸 막아야겠죠. 이런 원인은 왜 그러냐면 지금 보험이 되는 치료들하고 비싼 시술이나 비급여 항목들하고 치료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함께 허리 질환의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고 있으면 미세먼지는 전혀 떠올리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가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 생기는 질환들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혈관을 통해 침투해서 협심증이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등 심혈관 질환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도 나들이 전에는 미세먼지 관련 일기예보를 꼭 체크하고요.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차단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반갑습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에서 펼쳐지는 2016년 군산 서천 금강 철새 여행. 반짝이는 금강위로 환상적인 철새들의 군무와 자연 속에서 온 가족이 즐기는 다양한 체험까지.
늦가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2016년 군산 서천 금강 철새 여행. 선사